我个机会，啊，你让我这边没人，让我个机会。停下，停下，坐这。 이것은 한 여성 사형수가 사형 집행 직전에 촬영된 실제 영상입니다. 그녀는 법정을 나서 형장으로 가는 길 내내 울었지만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연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녀는 자신이 가르치던 8살짜리 여학생을 유괴해 살해했습니다. 냉담하던 그녀는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뒤 상상을 초월하는 연기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08년 3월 7일 중국 허난성 수이핑현에서 위안리는 평소처럼 8살 딸인 위안스웨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학교 근처 교차로에서 두 사람은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딸이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걸 확인한 위안리는 안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모퉁이에서 누군가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위안린이 떠나자 그 사람은 학교에 들어가려던 스웨이를 바로 가로막았습니다. 스웨이는 그 따뜻한 미소를 짓는 여성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랑홍야. 스웨이가 2학년 때 담임을 맡았던 선생님이자 아이들에게 무척이나 사랑받았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교사였습니다. 랑홍야가 집에 가서 보충 수업을 하자고 말했을 때 8살의 스웨이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쉽게 자신을 신뢰하던 제자를 데리고 자리를 떴고 스웨이는 이 순간이 자신에게 되돌아올 수 없는 지옥의 시작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랑홍야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샤오웨이에게 달콤한 말로 속여 수면제 세알을 먹였습니다. 아이가 잠들기만 하면 몸값을 요구하는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샤오웨이는 약을 먹었음에도 잠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활발해졌습니다. 당황한 랑홍야는 다시 4알의 수면제를 더 먹였지만 총 7알을 삼켰음에도 샤오웨이는 졸려하지 않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뜻밖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샤오웨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랑홍야는 동료 교사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오늘 학교에 점검이 있으니 당장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화는 랑홍야의 계획을 완전히 어지럽혔고 마음이 불안해진 그녀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화장실에서 나온 샤오웨이는 울먹이며 학교에 가고 싶다고 소리쳤습니다. 그 울부짖는 외침은 그녀의 마음속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어버렸고 이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랑홍야는 두 손을 뻗어 소녀의 입과 코를 틀어막았고 아이의 외침뿐만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마저 함께 막아버렸습니다. 랑홍야가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8살 샤오웨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 순간에도 그녀에게는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랑홍야는 스스로 모든 것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숨을 확인해본 그녀는 샤오웨이가 거의 죽어가는 상태임을 알게 되자 아예 테이프로 아이의 입과 코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래 존경받아야 할 교사가 자신의 제자를 해치는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교사는 고상하고 체면이 있고 안정적인 직업인데다 랑홍야는 화목한 가정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귀여운 2 자녀가 있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었죠. 그런데 왜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놀랍게도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9년 12월 랑홍야는 중국 허난성 수이핑현에서 한 상인 가정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은 한창 잘 나가고 있었고 가정 형편도 넉넉해 중산층이라 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하던 랑홍야의 아버지가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업상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가볍게 마작을 시작했지만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1999년 그녀는 성실하고 한결같은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 그녀는 영광스러운 인민교사가 되었고 남자친구와 가정을 꾸리고 사람과 일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원래라면 밝고 순탄한 길을 걸었어야 했지만 2002년 운명의 변수가 찾아옵니다. 도박에 더욱 깊이 빠져든 아버지는 결국 가산을 탕진했고 채권자들이 수차례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충격 속에서 랑홍야의 어머니는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져있던 그 시기 그녀의 아버지는 딸보다도 더 어린 여성과 재혼해버렸습니다. 이런 연이은 충격 속에서 랑홍야는 마음속 상처를 달래기 위해 결국 아버지의 길을 따라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 도박의 길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랑홍야는 처음부터 도박으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단지 마음의 답답함을 풀기 위해 도박장에 발을 들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보 시절 그녀는 도박의 단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운이 좋았던 탓이거나 누군가의 의도적인 유혹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날은 단 하룻밤 사이에 몇 달치 월급을 벌기도 했습니다. 이런 유혹 앞에서 랑웅아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빚을 갚기 위해 악착같이 일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도박에 중독된 랑웅아는 이번엔 꼭 이긴다는 생각만 하며 다시 도박판으로 발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도박은 끝이 없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반복된 도박으로 인해 그녀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랑홍아의 운명을 뒤바꿀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그녀의 먼 친척으로 이름은 위렌허, 자신을 백전백승 도박의 신이라 자처하던 그는 함께하면 잃은 돈쯤은 금방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렌허의 뛰어난 도박 실력을 들은 랑홍아는 큰 기대를 품게 되었고 남편을 졸라 선물까지 준비해 친척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힘을 합쳐 잃어버린 돈을 반드시 되찾자며 부탁했습니다. 위레너의 입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녀 앞에서 자신이 며칠 만에 수백만 위안을 따냈다는 등 온갖 무용담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랑웅아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드디어 귀인을 만났다며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도박의 신이라 불리던 사내가 얼마 전까지 강도죄로 복역하던 전과자였다는 사실을요. 랑홍아의 남편은 처음부터 그 일에 믿음이 가지 않았고 몇 차례 아내를 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고집을 꺾지 않은 랑홍아를 이길 수 없었고 결국 남편은 아내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여러 차례 돈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되찾을 수 있다고 믿은 랑홍아는 도박의 신 위레너에게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의 고급 기술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위레너는 단돈 1위안도 벌지 못했고 오히려 랑홍아가 가져간 10만 위안, 약 1896만 원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애초에 빚을 나눠 갚기로 약속했기에 위레너는 랑홍아에게 5만 위안을 돌려줘야 했지만 이 시점에서 그는 연락을 끊고 아예 문을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이제서야 랑홍아는 자신이 철저히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10만 위안이 넘는 빚을 지고 있던 그녀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제는 혼자서라도 따내야 한다 라며 도박에 계속 돈을 부었고 그 결과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6, 70만 위안, 약 1억 1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08년 2월 남편이 빚을 갚기 위해 장거리 화물차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급하게 치료비가 필요해졌습니다. 이처럼 궁지에 몰린 상황 속에서 랑홍아는 미친 듯이 위레너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줬던 5만 위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교묘하게 말만 돌리던 위레너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은 밥 먹을 돈도 없어. 너 한번 잘 생각해봐. 어느 집 애가 돈 좀 있겠냐? 내가 하나 납치해서 돈 좀 받아올게. 이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는 랑홍아의 마음속에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게 되었고 결국 걷잡을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후 어느 날 수업 중 랑홍아는 아무렇지 않게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 집에 승용차 있는 사람? 아이들에게는 그저 재미삼아 하는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천진난만한 샤오웨이가 자랑스럽게 손을 번쩍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차가 있어요. 이 대답은 랑홍아가 목표 대상을 정하기 위해 던진 함정이었고 이 아무 생각 없는 어린아이의 한마디는 결국 8살밖에 안 된 샤오웨이의 생명을 앗아가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범행을 결심한 전날 랑홍아는 위레너와 전화로 모든 계획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레너는 애초에 자신이 그런 일에 깊게 휘말릴 생각은 없었고 지금은 너무 늦었어. 내일 아침에 하자 라며 대충 넘겼습니다. 그렇게 랑홍아는 샤오웨이를 유인해 집으로 데려왔지만 그 후 아무리 연락을 해도 위레너는 받지 않았습니다. 겨우 연결이 됐을 때도 위레너는 지금 마작하느라 바쁘다며 랑홍아를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위레너가 전혀 이 일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걸 알아차린 순간 샤오웨이는 이미 그녀의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동료 교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샤오웨이의 울음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의심을 살까 두려워진 랑홍아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학교 측은 샤오웨이가 수업에 나타나지 않자 곧바로 부모에게 연락했고 당황한 위안린 부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랑홍아가 아이를 데려가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기에 경찰은 곧장 그녀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그녀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있는 샤오웨이의 시신이었습니다. 양손과 발은 묶여 있었고 입과 코는 테이프로 감겨 있었습니다. 경찰조차도 가슴 아파할 정도였으니 아이의 친부모가 느낀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통제불능으로 흘러갔습니다. 처음에 량흥아는 그저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을 도박으로 이지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끝은 너무나도 비극적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무고한 생명이 사라졌고 두 가정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법정 재판 중 량흥아는 목이 터져라 울며 끊임없이 샤오웨이의 부모에게 사죄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며 피해자의 가족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느낄 수 있다면 자신은 법원의 어떤 판결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참회에는 일부 진심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많은 부분은 곧 다가올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위안린 부부는 재판정에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인해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죠. 량홍아가 어떻게 샤오웨이를 해쳤는지 직접 설명하는 장면에서 위안리는 몇 번이나 숨이 막힐 듯 오열했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반면 샤오웨이의 어머니는 온 힘을 다해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눈물을 머금은 채 자신의 아이를 해친 범인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열하던 량홍아는 입으로 참회의 말을 흘리며 동시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량홍아는 자신이 미리 준비해온 참회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고 편지 곳곳에서 자신도 한 아이의 엄마라며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량홍아는 이런 말로 사람들의 동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자신이 해친 그 학생 역시 겨우 8살, 바로 자기 딸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정말 자신의 아이를 떠올렸더라면 그런 천인공노한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 비해 피고석에 앉은 위레너는 훨씬 더 냉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제로 납치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으로 몇 마디 건넨 것쯤은 공범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량흥아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정치적 권리는 종신 박탈되었고 개인자산 전부가 몰수되었습니다. 위렌허는 유기죄로 징역 15년, 정치권리 5년 박탈, 벌금 5만 위안, 약 945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피해자 측에 1467.5유안, 약 198만 원의 경제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내려지자 량홍아는 그제서야 진정한 공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의는 결국 도달합니다. 량홍아와 위레너 두 사람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며 량홍아 역시 처음엔 도박의 피해자였습니다. 도박으로 인해 그녀의 친정은 무너졌고 어머니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고통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고 오히려 아버지와 똑같이 도박의 수렁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밝고 안정된 미래, 가정, 경력, 모든 것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명의 무고한 아이가 겨우 8살의 나이에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샤오웨이의 부모와 가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 역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유혹도 많고 불합리한 현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초심을 지키고 잘못된 길에 휘말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 성실한 노력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마주할 때만 진정으로 어둠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렁은 점점 더 깊어질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1990년대 대만에서 일어났는데요. 한 사건으로 여러 사건을 촉발하여 당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995년 10월 13일 한 노인이 타이베이시 건남로 근처에 신길에서 산책 중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식사 후 산길을 따라 산책하여 그 근방 지리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날은 해질 무렵 길가에 버려진 이상한 검은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어렴풋이 뭔가 보여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한 남성이 알루미늄 사다리에 묶여 불에 까맣게 탄 상태였습니다. 높은 곳에서 굴러내려오다 길가에 있는 쓰레기 봉투에 부딪혀 멈추게 된 것 같았습니다. 깜짝 놀란 노인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조사 끝에 남자가 증오 혹은 감정 싸움으로 인해 화를 입은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피해자는 21세에서 23세의 남자였고 목에는 졸린 흔적이 있어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부패 흔적은 숨진 지 오래되어 생긴 게 아니라 광황산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특히 남성 하체의 상처가 가장 심했었는데 범인은 분명 피해자에 대해 아주 불만이 있었으며 그에게 광황산을 퍼붓는 방식으로 화풀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식도와 위에서 수면제 잔류물이 검출됐고 위장에는 또 소화되지 않은 맥주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의학자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에게 목을 졸려 숨지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행히 손이 광황산에 부식되지 않아 경찰은 피해자의 지문으로 빠르게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쉬즈중이며 숨질 당시 22세였습니다. 경찰은 쉬즈중의 동료들을 신문하여 22살의 쉬즈중이 지난 4월에 군대에서 막 제대하여 사건 당시 자동차 회사에서 판매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판밍슈라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몇 년 정도 된 장기 연애 커플이었습니다. 며칠 전 쉬즈중은 임산북로에 있는 캐시박스라는 클럽에서 고객과 즐기며 비즈니스 문제에 관해 이야기한다고 나가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판밍슈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소아마비 환자로 휠체어와 목발을 사용하여 움직여야 했습니다. 판밍슈에 따르면 그날 그녀도 남자친구와 클럽에 갔지만 저녁 9시쯤 먼저 떠나 남자친구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같이 있던 사람은 전부 피해자의 친구였는데 로정슌과 저우준쥐 그리고 쉬수펀이었습니다. 경찰은 한편으로 세 사람을 불러 단독으로 신문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건 당일 클럽에 CCTV를 확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쉬즈중을 포함한 일행 5명은 10월 12일 저녁 8시 20분쯤 클럽으로 들어가 이튿날인 10월 13일 새벽에서야 피해자가 두 남자의 부축으로 클럽의 대문을 나갔습니다. 영상 속 쉬즈중은 술에 취해 더 이상 스스로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밍슈가 바로 뒤에 있었는데요. 그녀가 먼저 떠났다는 건 분명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은 판밍슈를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신문을 끝낸 후 우선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으며 조용히 따라다니며 그녀를 감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다른 사람을 신문하여 새로운 단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쉬즈중을 부축하여 클럽을 떠난 사람은 같이 놀고 있던 로저슌과 저우준지가 아니고 판밍슈의 남동생 판밍훈과 그녀의 새로운 남자친구 정렌진이었습니다. 경찰은 판밍슈의 휴대폰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남동생에게 전화하여 경찰의 신문을 받았다고 하고 동생에게 만약 경찰이 그를 찾아가게 된다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건은 점차 명확해져 경찰은 바로 판밍슈 그리고 판밍훈, 정렌진을 체포하였습니다. 처음 판밍슈는 아주 침착하게 대처하며 쉬즈중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조사 시간이 6시간을 넘어가고 유력한 증거를 내보이자 할 수 없이 사건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친구 로정슌과 저우준지 그리고 쉬수펀을 시켜 쉬즈중에게 차를 산다는 이유로 그를 클럽으로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 그가 마시는 맥주에 12알의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맥주에 섞어 주었습니다. 피해자가 잠든 후 남동생과 정렌진을 찾아가 쌍계 검남로에 있는 산으로 데려가 밧줄로 그를 숨지게 하고 그의 몸을 광황산으로 손상시킨 다음 그를 산 아래로 밀어냈습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판밍슈는 쉬즈중이 사람이 없는 산 아래로 굴러가지 않고 쓰레기 더미에 걸려 다음 날 바로 발견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범행 동기에 대해 판명수는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쉬즈중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아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을 듣게 된 경찰은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노인 부부가 사건을 신고하기 위해 스린 경찰서에 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사건 조사가 잘 되어가고 있을 때 노인 부부가 스린 파출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신문에서 판밍슈의 사건을 보고 경찰서에 찾아와 그들 아들의 실종 사건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의 아들 저우젠은 판밍슈의 전남편이었습니다. 부부는 아들 저우젠과 판밍슈가 장애인 기술학교에서 만났고
저우젠도 소아마비 환자였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비슷한 공감대가 있는 두 사람은 바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판밍슈가 저우젠보다 6살이나 어려 교제 초반에는 저우젠 측에서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우젠이 판밍슈를 아주 좋아했고 또 판밍슈의 인상이 참하고 예뻐 보였던 노부부는 할 수 없이 1987년에 두 사람의 결혼식을 올려주었습니다. 그 당시 판밍슈는 겨우 19살이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관도 자강신촌에 거주하며 각자 도장 가게를 열었습니다. 판밍슈의 가게는 매출이 아주 좋았었는데요. 그녀의 월 수입은 10만 대만 달러, 하나로 약 420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는 아주 높은 수입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 판밍슈는 임신하여 사랑스러운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저우진의 부모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아주 기뻐하며 점차 판밍슈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1992년에 저우젠은 송산의 아파트를 팔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고 얻은 수익 약 5천만 원이 되는 돈도 같이 없어졌습니다. 판밍슈가 경찰에 남편의 실종 신고를 했지만 결국 저우진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994년에 그녀는 남편의 실종 신고를 하며 저우젠과의 결혼을 무효로 하고 딸의 양육권도 시부모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저우젠의 부모는 소녀를 데리고 수년 동안 아들을 찾아다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뉴스에서 판밍슈의 소식을 보게 되어 곧장 경찰서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판밍슈와 저우진 공동의 친구를 찾아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보기에 판밍슈는 아주 불쌍했고 저우젠은 여자 문제가 있는 나쁜 남자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가게 장사가 잘 되지만 반면에 본인 가게의 장사는 안 되어 할 수 없이 택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우젠은 점차 억울한 생각이 들었던지 종종 밖에서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 판밍슈에게 가정폭력을 가했습니다. 판밍슈는 저항할 힘이 없어 그냥 묵묵히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계속 저우진이 술에 취하기만 하면 지팡이로 그녀를 때렸는데 본인은 휠체어에 앉아 도망갈 수가 없어 남편의 구타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그들의 친구와 이웃들은 저우젠이 집을 팔아 얻은 돈을 들고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성과 숨어 살고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판밍슈를 겪어보았던 스린 경찰은 친구들의 거의 동일한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판밍슈는 보기와 다르게 보통이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자신을 위장하여 다른 사람들의 동정심을 얻는 데 매우 능숙했습니다. 하지만 판밍슈는 전남편 저우젠이 자신과 아이를 버리고 돈을 들고 사라졌고 그녀는 저우진의 행방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여 경찰은 할 수 없이 수사 범위를 늘려야 했습니다. 마침 저우젠의 동료를 조사하던 중 하나의 단서가 경찰의 눈길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 동료의 기억에 따르면 1992년 12월 24일 저녁에 그는 저우젠 부부 그리고 시주준과 같이 식사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기 때문에 그는 그날에 대해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우젠이 출근하지 않아 며칠 후 판밍슈는 경찰에게 남편의 실종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그의 진술 과정이 쉬주중의 사건과 매우 유사하여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날 같이 술을 마셨던 4명 중 한 사람은 참사를 당하게 됐고 또 한 사람은 이상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판밍슈는 저우젠의 행방을 밝히기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수사는 다시 미궁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분명 판밍슈의 신체 상태로 그녀 혼자서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으며 누군가 그녀를 도왔을 것입니다. 경찰은 그녀 주변의 남자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쉬주중을 해쳐 체포된 정렌지는 판밍슈와 사귈 때 그녀가 전 남편이 자신을 구타하여 그를 숨지게 하여 고향의 묘지에 묻었다고 한 적이 있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판밍슈 가족 묘지 근처로 가 저우젠의 흔적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판밍슈 할아버지의 무덤 앞과 판씨의 옛집 뒷마당에서 토막된 인체 조직을 발견하여 법의학 조사로 피해자가 바로 실종 신고된 저우젠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범행을 도와준 사람은 바로 그녀의 남동생 판민홍과 그 당시의 남자친구 쉬주중이었습니다. 유력한 증거로 판밍슈는 할 수 없이 범행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가게 장사가 좋아지자 저우젠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을 하지도 않고
또 그녀를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판밍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저우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우젠은 약 2억 1천만 원의 위로금을 줘야만 이혼해주겠다고 그녀를 협박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판밍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본인의 남동생과 시주중에게 저우젠을 숨지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주중을 해치는 것도 그가 헤어지는데 동의하지 않고 저우젠에 대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시주중은 아마 자신이 저지른 악행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거라고는 아마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개의 형사사건과 그 사건 속에 숨겨진 또 하나의 형사사건을 해결한 후 판밍슈가 장애가 있는 몸으로 전 남편과 남자친구를 차례로 해쳤다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판밍슈가 어떤 매력으로 남자를 꼬셔 그녀의 말을 듣게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해치게 했는지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판밍슈는 아주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비록 장애가 있었지만 피부가 뽀얗고 또 매우 온화해 보였습니다. 증인과 이웃의 증언에 따르면 판밍슈는 사람을 대하는데 매우 능숙했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운영할 때 매우 활발하며 누구와도 거리낌 없이 대화를 잘 나누었습니다. 이것 또한 그녀의 도장 가게 사업이 매우 잘 되었던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녀의 외모에 빠진 많은 남성 고객은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그의 가게를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남자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으며 여자 고객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웃들은 그녀가 구타를 참지 못하여 저항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불쌍한 아슈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수감자 친구들조차도 판밍슈가 아주 불쌍한 여자라고 하며 모두에게 판밍슈에 대해 보도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판밍슈가 자신의 약점을 이용하여 나약한 여자로 위장하여 타인의 공감을 얻는데 매우 능숙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밍슈를 신문한 경찰마저도 그녀의 눈빛과 야인 외모만 보면 그녀가 두 사람을 해쳤다는 걸 믿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녀는 본인의 장애에 컴플렉스가 매우 심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자극하며 그들을 이용하였습니다. 결국 판밍슈는 1심과 2심에서 전부 극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의 극형 재심사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되어 타오이안 롱탄 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판밍슈는 우수수감자로 감형을 받아 16년 동안 복역한 후 가석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밍슈가 형을 선고받은 후 저우젠과 판밍슈의 딸 저우멍주는 할머니와 같이 아무도 그들을 모르는 곳으로 이사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멍준의 부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이웃과 학교에 얘기하였습니다. 멍준은 철이 빨리 들어 예의가 바르며 학업 성적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녀는 15살 때 현지에서 가장 유명한 타오이안 제1중점고등학교에도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고3이 끝날 무렵 교통대학교 경영학과의 사전 입학 허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교통대학교는 소녀의 삼지망 학교였지만 이미 아주 좋은 학교의 전공이었습니다. 멍준의 할머니는 매우 기뻐하며 수년간의 양육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의 사고가 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통지서를 받고 사흘째 되는 날의 아침, 멍준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학교에 가지 않았으며 3층에서 7층에 있는 옥상까지 올라가 옥상에서 뛰어내려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바로 저우젠의 제삿날이었습니다. 겉보기엔 낙관적이고 쾌활해 보였던 멍준은 이미 자신의 출신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어머니가 아버지를 해쳤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그녀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우젠의 어머니는 또 한 번 사랑하는 자식이 세상을 떠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추후 감옥의 교도관은 감옥에 있던 판밍슈가 딸이 건물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침묵하며 계속 울기만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녀가 그 당시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19년 6월 9일 임신한 중국인 임산부 왕란왕과 그녀의 남편 위효동이 일출을 보기 위해 태국의 우본 라차탄이 파당 국립공원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남편 위효동이 뒤에서 왕난난을 끌어안고 볼에 키스를 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라고 하며 임신한 지 3개월 된 왕난난을 34m 절벽 아래로 밀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 왕난난은 길을 잃은 관광객에게 구조되었습니다. 도대체 위효동은 왜 아내를 절벽에서 밀쳤을까요? 중국 갑부 왕난난은 또 어떻게 우효동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중국 부자 임산부가 절벽에서 추락한 사건에 관해 이야기해봅시다. 여자의 이름은 왕난난이고 1987년 중국 난징시의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2005년에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양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를 전공하고 대학 졸업 후 여행사에 입사하여 일하였습니다. 왕난난은 일하는 데 의욕이 넘쳐 항상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입사한 지 불과 2년 만에 신입사원에서 회사의 영업 책임자가 되었고 그에 따라 연봉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그녀는 태국으로 파견되어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한 지 2, 3년밖에 안 된 소녀가 총책임자의 신분으로 외국으로 파견됐다는 것, 그녀의 능력을 인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태국에서 일하게 된 그녀는 또 한 번 자신의 실력을 뽐냈습니다. 그녀는 얼마 안 돼 현지의 많은 인맥과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3년 후인 2015년에 왕난난은 회사를 떠나 본인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초반에 그녀는 태국의 건과일 사업에 관해 관심이 많아 신선한 태국 망고를 가공 및 건조하여 중국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일의 수확 시간과 가공 시간의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결국 수확한 과일을 가공하기도 전에 절반 이상을 썩혔습니다. 불과 반년 만에 왕난난은 하나로 약 3,700만 원 이상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왕난난에게 너무 힘들면 중국으로 돌아가 평범한 일자리를 찾으라고 설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왕난난은 성격이 아주 강하여 스스로 30세 전까지 열심히 노력하여 자기 능력을 확인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여 왕난난은 쉬지 않고 다음 창업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녀는 태국에서 무역회사를 설립했는데요. 여러 우여곡절 끝에 사업은 점점 더 성장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 후 그녀는 태국에서 숙박 사업도 하고 중식 외식 사업도 했으며 중국 난징에도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녀의 사업은 점점 더 좋아져 태국의 중국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택과 승용 차량도 구매했었습니다. 운영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 왕난난은 본인의 감정 문제에 대해 생각할 여지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2017년 5월 19일에 왕난난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왕난난은 바쁜 일과를 마치고 친구 모임에 참석하여 즐기려고 했습니다. 모임 당일 밤 건장하고 젠틀한 남자가 왕난난의 곁으로 가 적극적으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위효동이라고 소개하며 태국으로는 양로를 하러 왔으며 또 사업 기회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위효동은 난징 지역 사투리를 사용하여 왕난난은 내심 매우 반가웠습니다. 위효동이 왕난난에게 연락처를 받을 수 있냐고 묻자 왕난난은 의심 없이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파티가 끝난 후 왕난난도 위효동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위효동이 매일 왕난난에게 아침 저녁으로 인사하며 그녀와 대화하기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왕난난은 평상시 본인의 장사를 돌보느라 바빴고 저녁에는 또 태국어 공부를 해야 하여 제때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시간이 될 때만 그에게 답변하였습니다. 우효동은 곧 왕난난의 일과 스케줄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 왕난난이 태국어 수업을 갈 때마다 그녀의 집 문 앞에서 기다리며 그녀를 학원으로 데려다 주었으며 수업을 마친 후 또 그녀를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힘들게 일해온 왕난난은 그에게 남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효동의 배려 있는 행동에 금방 매료되었습니다. 위효동은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지만 선을 넘어 왕난난의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요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그녀를 그녀의 집 문 앞에 데려다주고 젠틀하게 인사하며 떠났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왕난난이 아침에 집을 나오다가 밤새도록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효동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효동은 그녀에게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녀에게 방해될까봐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왕난난은 그에게 점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만난 지 2주 만에 위효동은 왕난난에게 공식적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본인의 SNS에 긴 장문을 작성하여
왕난난에게 직접 본인의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왕난난이 자신이 찾고 있던 이상형이며 여생을 왕난난과 함께하고 많은 아기를 낳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니 백마 2마리를 빌려 왕난난에게 본인이 그녀의 백마 탄 왕자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위효동에 대한 호감으로 왕난난은 그의 고백을 승낙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사귀고 나서 위효동의 개인적인 매력은 왕난난을 그에게 더욱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위효동은 그야말로 자유로운 영혼이었는데요. 매일같이 운동을 했지만 왕난난을 만날 때는 아주 깔끔하게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왕난난이 피곤해하거나 기분이 나빠 보일 때는 그녀를 위로하며 스트레스를 풀어주었습니다. 위효동은 또 힘을 빠지게 하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항상 적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왕난난은 태국에서의 사업이 괜찮게 발전하고 또 본인의 짝을 찾게 되었다고 자신은 매우 운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천천히 강인한 모습을 내려놓고 소녀처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아주 빨리 발전하였는데요. 위효동은 불과 20일 만에 왕난난에게 청혼하였습니다. 하지만 왕난난은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되어 그의 청혼을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위효동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청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혼하자, 혼인신고부터 하고 식 올리자, 당신의 가족하고 친구들에게 내가 당신에게 맞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게 라고 청혼하였습니다. 왕난난의 거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자친구의 달콤한 함정에 빠지게 되어 두 사람이 사귄 지 한 달 만에 위효동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왕난난은 사랑은 결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위효동과의 결혼이 그녀의 삶을 고통으로 바꾸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왕난난이 그의 프로포즈에 동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위효동은 급하게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왕난난과 혼인신고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2017년 7월에 위효동은 상의 한마디 없이 두 사람의 귀국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여 왕난난과 함께 서로의 집에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집에 돌아간 지 이틀 만에 왕난난이 부모님에게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전에 위효동이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냥 왕난난이 너무 보고 싶어서 매 순간 같이 있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왕난난의 호적부를 들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왕난난은 당연히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위효동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할 때 본인이 몰래 혼인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위효동은 왕난난에게 항상 그녀에게 잘 대할 것이며 혼인신고는 두 사람 사이의 문제니 먼저 신고한 다음 부모님에게 알려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곤 운명에 맡기자. 2017년 7월 15일이 토요일이야. 주말은 보통 구청에서 문을 닫잖아. 내기하자. 만약 구청이 열려 있으면 이건 운명이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왕난난은 다음날 호적부를 몰래 훔쳐나와 위효동과 함께 구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구청은 거짓말같이도 열려 있었습니다. 위효동은 왕난난에게 세뇌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에 문 열지 않는 구청이 열려 있다는 건 우리가 가족이 될 운명이라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왕난난은 그렇게 홀리게 되어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왕난난과 위효동이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 5월 19일 파티에서 만나 7월 15일 혼인신고할 때까지 57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성공한 위효동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태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위효동은 더 이상 운동을 하지 않았고 일도 열심히 하지 않았으며 또 더 이상 왕난난을 학원으로 데려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난난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가 결혼하기 전에 왕난난에게 한 약속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위효동은 매일 먹고 자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임만 했습니다. 한 번은 왕난난이 레스토랑 계단에서 넘어지게 되어 아주 고통스러워 했었는데요. 위효동은 고개를 들어 얼핏 쳐다보기만 하고 다시 고개를 숙여 게임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레스토랑의 직원이 왕난난을 병원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위효동은 숨겨진 비밀도 아주 많았었는데요. 어느 날 밤 그는 도박 때문에 하나로 약 1억 8천만 원을 빚졌다고 왕난난에게 고백했습니다. 위효동은 자신이 도박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며 중국에서 나쁜 친구를 만나 그들 때문에 빚을 지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 추심자들이 그를 압박하고 있다며 왕난난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에 왕난난은 남편을 비난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위효동에게 그를 도와 빚을 갚아줄 수 있지만 우선 50%만 갚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효동이 직접 벌어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난나는 본인의 모든 인맥을 그에게 소개해주며 본인의 한 회사를 그에게 넘겼습니다. 왕난나는 모든 사람이 좌절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서로 의지하며 어려움이 닥칠 때 서로 돕는 게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녀는 위효동의 실수가 끔찍하지 않다고 믿었으며 그들의 미래는 여전히 기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위효동이 정말 그녀를 사랑한다면 그녀의 진심을 받아들여 정신을 차렸으면 아마 해피엔딩일 수 있지만 사실 위효동은 처음부터 계획하여 왕난난에게 접근한 거라 그녀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난난이 이번 일을 너무 쉽게 넘어가죠. 위효동은 그녀를 더욱 무시하며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빚을 갚고 위효동은 한동안 변한 척했습니다. 그는 매일 회사에 출근하며 회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왕난나는 본인이 사랑으로 남편을 변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진짜 그랬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가을의 아침에 위효동은 왕난난에게 고객과 약속이 있다고 하며 집을 떠나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왕난나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라며 그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회사 회계팀이 그녀를 찾아 회사 통장에서 하나로 약 9억 2천만 원의 비정상적인 지출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왕난나는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했는데 결국 남편이 신분증과 결혼증명서 그리고 비밀번호로 그 금액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왕난나는 남편의 배신에 실망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7일 후 경찰은 위효동을 찾아냈습니다. 왕난나는 그에게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묻자 위효동은 그녀에게 본인이 절도죄로 유기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8년 만에 교도소를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 장쑤성 우시 출신이었는데 교도소에서 난징에서 온 수감자를 만나게 되어 그에게 난징말을 배웠다고 하였습니다. 또 본인의 청춘이 감옥에서 보내게 되어 그는 매일 일만 하고 화려한 삶을 한 번도 즐기지 못한 것 같아 너무 억울하여 그 돈을 훔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실종되고 7일 동안 아주 사치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도박판에서 그 9억 2천만 원을 전부 잃게 되었습니다. 위효동이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자 마음 약한 왕난나는 그를 껴안고 통곡하며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위효동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으며 빚을 갚아주며 또 새로운 빚이 생겼습니다. 왕난난이 돈을 버는 속도는 위효동이 돈을 쓰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자주 싸우게 되었으며 그들의 관계도 엄청나게 악화되었습니다. 2019년 4월 1일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때 왕난나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위효동은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아이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이 돌아와 왕난난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장보기부터 요리하며 아내를 돌보는 것까지 살뜰히 왕난난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난난은 뱃속의 아이가 위효동의 책임감을 깨었고 그도 아이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더 큰 음모가 왕난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빚을 지고 위효동은 더 이상 왕난난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어떻게 하면 아무도 모르게 왕난난과 그녀의 아이를 없애고 아내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에게 다시 관심을 준 건 단지 그녀의 경계심을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왕난난 밑으로 생명보험을 몰래 가입했는데요. 수익자는 본인으로 정하였습니다. 만약 아내가 사고로 숨지게 되면 하나로 약 5,7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난난의 첫 번째 재산 상속인으로 위효동은 왕난난의 대부분의 재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난난은 남편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엄마가 되는 기쁨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42일이 되는 날 왕난난과 남편은 방콕으로 돌아가 아이의 도착을 맞이하려고 인테리어를 시작하였습니다. 방콕에는 왕난난이 아는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매번 방콕을 떠나거나 돌아올 때마다 그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위효동은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왕난난에게 친구들을 못 만나게 하였습니다. 2019년 6월 7일에 위효동은 왕난난에게 배가 부르기 전에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를 렌탈하여
왕란난과 같이 놀러 갔습니다. 그가 선택한 여행지는 관광객이 적고 국립 삼림공원입니다. 카우아이부터 메소, 오원까지 모두 자연환경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위효동은 풍경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며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파탐 국립공원에 도착했을 때 위효동은 마치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이 갑자기 다음날 떠나지 말고 파탐에서 일출을 보자고 하며 또 왕란난에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일출을 보는 게 아주 낭만적인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3시 30분에 두 사람이 일어났고 5시 30분에 파탐 절벽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날 그들은 절벽에서 일출을 구경하는 10여 명의 관광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7시에 해가 뜬 후 여행객들은 하나둘씩 떠나 결국 위효동과 왕란난 그리고 몇 명의 관광객만 남게 되었습니다. 왕란난도 돌아가려고 했지만 위효동이 갑자기 근처에 3000년 전의 벽화가 있다며 관광객들이 파탐 절벽에 오르면 전부 그곳으로 가 사진을 찍는다고 하였습니다. 왕란난은 그의 말을 믿고 그와 같이 절벽의 가장자리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다 위효동은 뒤에서 왕란난을 껴안고 그녀의 얼굴에 입을 맞추더니 다음 생에서 보자 라고 말하며 임신한 지 3개월 된 왕란난을 34m 절벽 아래로 무자비하게 밀어냈습니다. 위효동은 심지어 왕란난이 숨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절벽 끝자리에 앉아 아래로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약 40분 뒤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는 만족해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본인의 계획에 인증과 물증이 없어 완벽하다고 생각하며 본인은 아내가 실수로 절벽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왕란난은 34m 절벽에서 떨어지고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나뭇가지에 치여 몸의 여러 곳이 골절되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벽 아래에 떨어진 왕란난은 큰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떨어진 위치는 삼림공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았으며 관광객도 드문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청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이 그녀를 불쌍하게 여겼던 것인지 때마침 길을 잃은 관광객이 우연히 절벽 아래로 걸어가게 되어 구조의 골든타임의 왕란난을 발견하여 곧바로 공원 관리자에게 알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개인정보를 남기지도 않고 왕란난의 세계에서 사라졌습니다. 구조된 왕란난은 다발성 골절이 있었지만 다행히 그녀와 태아는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태국 병원에서 치료받을 동안 그녀는 또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주위에는 친구나 친척이 없었으며 본인을 숨지게 하려는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위효동은 악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란난을 절벽에서 밀어내고 그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시 공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그는 구급차와 마주하게 되어 차량을 몰래 따라가 구조된 왕란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왕란난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라고 물었지만 위효동은 그녀에게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CCTV도 없고 경찰 또한 크게 관심이 없으니 그녀가 진실을 털어놓기만 하며 다시 그녀를 숨지게 할 것이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위효동은 하루 24시간 왕란난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돌본다고 하는 것보다 사실 그녀를 감시하며 본인의 범행을 숨기려고 한 것입니다. 초반에 위효동은 먹지도 마시지도 심지어 자지도 않았지만 여전히 걱정했습니다. 바로 이튿날에 아내의 수술이 끝나기도 전에 왕란난이 위험에 벗어나기도 전에 퇴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그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1분이라도 빨리 아내를 해치고 싶었던 남편은 그녀의 산소 마스크를 비롯한 모든 감시 장비까지 직접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경찰이 병원을 둘러 신문하고 있을 때 위효동은 계속 아내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왕란난은 두려움에 휩싸여 할 수 없이 경찰에게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절벽에서 떨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4일째 되는 날에 왕란난은 드디어 한숨을 놓게 되었습니다. 왕란난이 애걸복걸하며 서로 아는 친구들에게 연락하면 안 되냐고 빌자 위효동은 할 수 없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친구 덕분에 위효동이 본인이 범인이란 사실을 녹취하여 그가 왕란난을 해치려는 유일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왕란난은 본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남편 앞에서 순정하며 얌전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5일째 되는 날에 위효동이 아침을 사러 나갔을 때
왕난나는 그 틈을 타 의사에게 부탁하여 경찰을 불러달라고 하였습니다. 위호동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그녀는 죄수가 누구인지 직접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본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항상 사람이 있는 공공병동으로 병실을 바꿔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다 다음날 경찰이 도착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가장 빨리 위호동의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호동을 체포했을 때 그는 순순히 경찰을 따라가 치열한 검거 장면이나 추격 장면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왕난나는 놀라운 인내심과 지혜로 마침내 사건 발생 7일 만에 위호동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2020년 3월 24일 위호동은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2021년 5월 22일 2심 판결이 번복되면서 1심의 고의상해 혐의를 부인하며 위호동의 형량을 유기징역 10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그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용된 로프나 날카로운 무기 등이 없어 2심에서 고의상해를 구성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을 통보받은 왕난나는 이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중국에서 심판하면 위호동은 반드시 극형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그녀는 장애를 입었으며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많은 약물을 먹고 많은 수술을 받았으며 마취와 모르핀을 사용하여 결국 아이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온몸의 고통과 아이를 잃은 고통을 한평생 견뎌야 했는데 범인은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위호동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면 왕난난을 찾아가 복수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태국 왕실법원에서 최종 판결인 3심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의 형사처벌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법원은 위호동에게 성애미수죄로 판단하고 국형의 3분의 2의 처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하지만 위호동이 적극적으로 심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실을 진술하여 감형받아 최종 유기징역 33년 4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왕난나는 종종 자신의 회복 상황을 네티즌들에게 공유하였습니다. 만약 위호동을 만나지 않았다면 왕난나는 아마 한평생 가슴 아픈 좌절을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사업에 성공하여 맞는 남자를 만나 그와 한평생 평범하지만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감옥에서 막 출소한 죄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위호동은 왕난난을 유혹하기 위하여 그녀의 3년 된 모멘트를 샅샅이 뒤지며 심지어 메모까지 하였습니다. 그는 왕난난이 즐겨 다니던 식당을 알아내 매일 줄을 서가며 아침을 구매했으며 그리고 왕난난이 매일 태국어 수업을 받아야 하는 걸 알고 그녀를 매일 픽업했습니다. 또 왕난난이 꽤 감성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어 그들의 미래를 나열한 장문의 고백 편지를 써서 그녀를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왕난난은 위호동이 파놓은 함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왕난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을 주었습니다. 갑자기 본인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신이 주신 기회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해주었습니다.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를 거니 말입니다. 기자는 왕난난에게 마지막으로 사랑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왕난난은 망설이지 않고 사랑은 항상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저는 단지 운이 나빴을 뿐 모두가 자신에게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나쁜 남자를 만나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여전히 사랑을 믿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